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우리말에 공자왈 맹자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낡고 뻔한 말을 수시로 해댄다는 조롱의 표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낡고 뻔한 얘기를 오늘날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거듭하고 들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생명력이 길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고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20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공자왈 맹자왈 가운데 하나죠. 공자의 언행을 후대가 기록한 논어 옹야 편에 등장하는 글인데요. 전 가끔 방송에서 이 구절에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즐기는 사람조차도 절박하게 계속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목숨을 걸다시피 더 나아지려는 노력하는 사람. 일본의 대표적 경영자이자 선의 경영자로 칭송받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자신 혹은 이상적인 직장인이나 경영자를 묘사하는 인물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뜯어보면 이런 존재는 정말 진부한 인물상 같기도 하죠. 공자왈 맹자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과 글은 수많은 직장인과 경영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마치 고전처럼 여전히 고뇌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로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1년 반을 넘기면서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폐업을 고심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좋은 직장 취업길이 사실상 막혀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망연자실하거나 불평불만만 털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기에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가장 불행한 이들에게 권하는 가장 성공한 리더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 왜 일하는가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가 딱 지나니까 아침도 이젠 제법 선선하네요.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의 AI예요. 계절은 AI로부터 온다. 어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 쓰는 단어가 네, 가장 앞선 것 같아요. 가을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계시죠? 맞아요. AI가. 쌀쌀하긴 하죠. 네, 댓글을 보고 하죠. 네, 샵 9730 KBS 0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 피터 자이안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함께 읽어봤는데요. 네. 최근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김기태님,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국민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미얀마 국민은 수많은 희생에도 투쟁했지만 안타깝게도 아프간은 안위를 위해 돈, 물자, 무기까지 가져다 바쳤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을 그 정도로밖에 못 갖췄네요.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001년 뉴욕 무역센터의 9.11 테러 공격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과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사건이었는데요. 아까 아프간 국민들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수요일 본방송에서 레바논 얘기를 했어요. 이 네. 나라를 중동의 베니스라고 불릴 만큼 칭송받던 나라가 두세대 만에 60년 만에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열강의 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대리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세력과 결탁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정치 세력 때문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 그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가 벌어지고 지금 정부도 구성 안 되고 정정 불안이 대단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한 나라를 빨리 몰락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100년 전 조선이라고 불렸던 왕조는 그렇게 몰락해 갔던 거죠. 그래도 미국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수장님께서 그건 좀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좀 과한 비유죠. 다만 레바논의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네. 스스로 계속 자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세력이 공익이나 국익보다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워서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종진님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비를 통해 소모적 전쟁으로 상대를 장기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아프간도 더는 의미 없으니 이제부턴 미국 패권에 도발하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피봇 투 아시아라고 했거든요. 아시아로 외교 정책의 중심축을 옮긴다는 건데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거였을 겁니다. 과거처럼 중동이나 서남아시아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석유라는 변수가 빠지고 나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더 길게 보자면 자이한이 얘기한 어떤 시사점을 보면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비용은 많이 드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략적 이득도 좀 덜하고 하니까 이런 방식의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6657번님,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은 인구 구조에 영향이 없을까요? 이민자들 중엔 젊은 층이 많을 것 같아서요. 라고 그럼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네. 이민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모든 나라가 노력합니다. 근데 동아시아, 일본이나 우리 쪽이 좀 걱정되는 건 그 단일 민족 혹은 뭐 그런 민족 국가 의식이 강해서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이민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제노포비아라고 외국인 혐오증 같은 게 강해서 네. 일본은 이민 정책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우리 제일교포들도 얼마나 차별당했습니까? 네. 거기서 사실은 굳은 일을 가서 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좀 더 나아서 한국적 다문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는데 글쎄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네. 다니엘 코미언님, 우연히 초강대국이 된 미국. 우리나라는 30년 뒤에 강대국이 될까요? 인구도 절벽이고 정부가 너무 퍼주기 정책을 펴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나라님, 우리나라 저출산은 집값 고물가, 맞벌이 증가, 고령화 등 혼자 살기에도 빠듯하니 아이를 안 낳게 돼요. 해주셨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이게 다시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 없을 만큼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나라 안에서 정작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삶의 질이나 출산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형식적인 민주화라는 걸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목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 혹은 우리 세력이 더 낫다 하고 치고받고 다투는 저주와 증오의 정치만 이어가고 있을 뿐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른바 공동체 정신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난 수험생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네. 거하고 무엇을 비슷한 해야 상황 될지 아닐까. 모르는.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하다면, 음. 정립이 된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따뜻한 자본주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죠. 좋습니다. 주창훈님, 미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보면서 극동의 반도국인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무역, 문화, 관광 등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근님, 진정한 강대국이란 문화 강대국이 아닐까요? 물질적 강대국은 흥망성쇠를 필연적으로 겪지만 문화 강대국은 대대손손 강대국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소프트 파워는 그렇게 하드 파워, 군사력, 그다음 GDP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이미지라든가 외교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문화 통합력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북한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방지됐을 때,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 평화 구도가 정착됐을 때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가 비로소 일본을 완전히 소프트파워 면에서 앞지르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갈등 구조를 부추기기보다 화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할 것이냐, 이걸 고심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일을 잘하는 노하우나 비결은 지천에 깔렸지만 도대체 우리는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왜 일하는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뭐 이쯤 되면은 미국 저자 애덤 그랜트와 함께 이 특정 저자 편해설이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나모리 가조의 책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군요. 저는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두 번째죠. 네. 그 가장 최신작이었던 왜 리더인가를 읽었고요. 두 번째 소개하는 책인데 일찌감치 나온 책입니다. 2009년에 출간된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일하는가. 사실 국내 유명 기업이나 이제 경영자들도 이 책을 많이 추천하는데, 이렇게 제가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면 젊은 세대가 그렇게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약간 공자왈 맹자왈 같은 면이 있기 그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네. 네. 특히 저는 젊은 세대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공자왈 맹자왈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절실하게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국을 버티기가 힘들고 혹은 마음이 비뚤어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비뚤어지냐면 세상 탓하면서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실패가 더 누적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한탕통에서 빨리 돈 벌고 손 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네.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일이 주는 궁극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공자왈 맹자왈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책을 꺼내 들었고, 당분간은 이분의 다른 저서를 소개 안 할 테니까 편애라는 말만큼은 좀.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저자 소개를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대 출신의 공학도로 27살에 창업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우리로 치면 공업사라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제 다녔고요. 큐세라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첨단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시켰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이동통신사를 창업해서 일본 2위로 키운 경영자고요.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된 건 파산 위기의 일본항공 JAL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1년여 만에 회생시킨 주역입니다. 그 모든 성공을 이분이 다 거뒀는데 결국 자신의 본업이자 고향인 교세라로 돌아가고 주변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뭐 인성이든 사업이든 핵심 혹은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파이어족들에게 좀 이런 책들을 권하고 싶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뭐 청년들이나 세상 탓을 할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건지 진부하죠. 궁금합니다. 네, 진부하긴 한데 이렇게 인생이나 사업의 사이클을 경험할 때 오르락내리락이 다 있잖아요. 그 내리막길에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젊은 세대,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나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요즘 상황이. 이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 불평불만을 하면서 세상 탓을 하는 거죠. 마음에 잠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이나 내 사업에 큰 도움은 안 돼.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판단착오를 불러오니까. 그때 오히려 내 삶과 일에 더 한번 몰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도록 열심히 일에 한번
도전해본다. 이러면 아주 사소하지만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그런 성공들이 쌓이면서 누적된 성공 경험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선순환에 접어들게 되는데 네. 그걸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음. 뭐 국내 여러분들 책도 고려를 했지만 이게 또 한탕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1,000억을 벌었다. 진짜 벌었는지도 의문스러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주는 음. 우리 인생에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책을 골라서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또 요즘 사람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음. 거는 양극화로 인해서 삶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사실은 계속 언급해 주시는 공자왈 맹자왈보다는 뭔가 정답을 알고 싶거든요. 늘 제가 소장님께도 알려주세요. 콕 집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정답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인생이나 사업에 정답이 없거든요. 그럼 뭐가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최적의 답이냐? 네.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음. 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 몰입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그렇게 몰입했던 순간이 짧아요.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 앞에서만 그랬지 과연 그랬을까?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65년간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지방대 출신의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60년 뭐 심지어는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 네. 도가 통해도 통해요. 정말. 그래서 뭔가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세상 탓과 주변 탓과 부모 탓을 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그게 편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내 실패를 설명하는데 남 탓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음은 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자영업자건 청춘이건 당연한 것 이상을 하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 이상의 성공을 꿈꾸는 게 잘못됐다. 당연한 것 이상을 해야죠. 네. 보통 이상의 노력을 해야 보통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얘기하는 인생의 선순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왜 일하는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일은 인간 성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일꾼이 도편수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 목재로 사용하게 하는 목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분은 나무하고 대화를 한다 그래요. 젊은 분들이 들으면 이게 웃기고 있네 이럴 텐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에 몰입했을 때 네. 그 새벽까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너무 기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요. 해결을 물론 했을 때죠.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문제를 풀었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창작 행위에서도 나타나는데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칼럼을 쓰거나 혹은 여가 활동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게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순간을 통해서 저자는 일이 단순히 노역 혹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도 있어요. 뭐냐면 남태평양 한 부족 사례를 들면서 여기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농사를 지은 농작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 농사를 잘 지으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를 미적 성취도로 보고 그걸 인격과 동일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 그런 전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서양은 사실 모든 경제학 이론이 그렇지만 노동을 고통이나 노역으로 보거든요. 근데 동양은 일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켜준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고통스러운 고난과 좌절이 아니라 인생의 행운을 맛보게 해주는 더 성장시켜주는 요소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맨 먼저 합니다. 이 대목부터만 봐도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그냥 일하기 싫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해답이 나오면 이런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사실 저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같은 경우 20대 초반에서
초반에 지방대를 나왔고 취업난 속에서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간 또 이곳이 몰락해 가는 효공업이라는 곳인데 예.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됐죠. 이곳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한 1년간 계속 한탄만 한 거죠. 네. 불평불만만 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주어지는 배역, 세라믹 쪽 연구를 하라는 게 네. 사람도 안 붙여주고 돈도 안 붙여주고 혼자 그냥 도서관에 가서 독학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 왜 리던가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종의 그 심적인 경험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밤새 남아서 끙끙거리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영어 원서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원서들이 비싸니까 들여다보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찾는 어떤 순간에 풀리더라는 거예요. 극적으로 풀리는데 마치 신이 너는 열심히 하니까 한번 축복받아라 하고 계시를 내려주는 듯 답들이 오는 거죠. 네. 우연히 뭐 껌을 밟았다가 껌 같은 파라핀 왁스를 밟았다가 해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효공업이라는 몰락해가는 중소기업의 기사회생 단초를 제공합니다. 시쳇말로 스타가 된 거예요, 기업에. 그때 주변에서 얼마나 질시하는 눈길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데 이때 일하는 수고로움을 알아야 안락함의 소중함도 안다. 이런 비유가 마음에 들었어요. 에어컨 앞에 하루 종일 있으면 시원함의 중요함이나 고마움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다 보면 노동을 하다 보면 나무 그늘에만 가도 시원하고 즐거워요. 네. 이런 거라는 거죠. 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선불교 전통에 입각해 있는 분이니까 네. 불교의 삼독,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일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보통 일할 때는 이 세 가지 감정이 지배해요. 이걸 왜 나한테 줘요? 그리고 저쪽 부서도 있는데 네. 막 이런 것들이죠.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까지 이런 걸 배제하고 자신한테 주어진 일에서 초몰입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일을 인간 성장의 수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자신도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우쭐해질 때가 있잖아요. 해법을 찾으면 네. 순간적으로 그러면 자게 스스로를 벌 주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다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그냥 그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존재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파이어족의 그런 어떤 사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한탕주의인데 돈 그렇습니다. 빨리 벌어서 은퇴해야 되는데 이것과는 아예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저자도 이런 세태를 걱정하는 대목이 일부 나오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저희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세대거든요. 네. 제가 64년생인데 이제 은퇴를 막 시작해서 나오면 뭐 여유 있게 은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젊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해서. 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당사자는 내가 일에 노동에 중독됐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저자의 시각을 빌리면 중독이 아니라 일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빨리 팽개쳐 버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파이어족도에서 우리 광명수 씨가 한 10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40대 전반부에 그만둔다. 허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혹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네요. 인간의 욕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재미삼아 화투를 쳤어요. 네. 근데 돈 좀 만지고 나면 다음날 회사 가기 더 싫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 잃으면 열고 하면서 계속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머니 게임에 청춘을 낭비하지 말라.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네. 저는 금융 환경이 크게 변할 때 머니 게임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재테크를 할 기회들이 와요. 네. 큰 장이 오는데 매일을 그 머니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주식이 됐든 뭐 가상화폐가 됐든 일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에 몰두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누적해 나가면 재테크도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도 성공한다라는 말에 빨리 계속해서 장기어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인생의 선순환. 생각을 바꾸는데 마음 관리를 하는데 많은 이제 사회 초년병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잘할 텐데. 네. 그러면서 늘 마지못해서 혹은 월급 봉투 때문에 회사에 간다. 일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도 1년간 그렇게 해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보니까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가 좋아하게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도 돈도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첨단 세라믹 분야에서 이렇게 내가 일하게 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내가 도서관에서 뒤지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건 별로 안 하더라. 혹은 다른 나라조차도 첨단 세라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네. 세계에서 나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갖게 되면서 더 정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때 이 사람은 억지를 부리다가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몰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일에 의미를 찾게 돼요. 네. 의의를 찾는 과정으로 간 거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이 경제 방송 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기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나중에 그 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시다가. 그렇죠. 네. 그 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 고통스럽게 기사를 쓰던 순간 혹은 네. 방송 준비를 하던 순간이 다 기가 막히게 멋진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더 몰두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 천직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찾아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일과 사랑에 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게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를 헤쳐나가는 힘이 되는데 이때 인생의 선순환 국면에 접어든다는 거죠. 일과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되고 심지어 막 그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끌어안고 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도편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품이 주는 소리를 듣는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차 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탈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기사님이 훨씬 더 차랑 가까운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차가 고장나 있는 거죠. 어디가 네. 고장나. 그러니까 제품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깐깐한 경영자였겠어요. 루페라고 여러 가지 돋보기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꺼내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그 루페라는 안경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모든 제품을 일일이 다 들여다본 거예요. 이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네, 상사죠. 왜 이렇게 깐깐한 거예요? 막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했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스승이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천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좋은데 예. 아예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멋진 교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포기했는데 하나는 이 교수라는 직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멋지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요. 교수님들을 모시거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멋져 보이니까 좋아했는데 하나하나 그 과정을 알아가면서 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코 멋질 수 없는 부분이 많구나 그 직업에. 네. 그러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나서 천직이라는 걸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진짜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일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은 멋지니까 그럼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좋아한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황명수 씨의 경우는 어떤 천직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걸 다 알고 젊어서 좋아했던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들리는 주변에서 그 직업 멋진 거야 하니까 맞아요. 좋아했을 수 네,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저자 같은 경우는 도자기 제품, 세라믹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불을 자연스럽게 다루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에 대해서도 불을 빗대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저 이거 재밌던데요. 저도 사업을 해보면 사람들을 써야만 되고 그러면 이 기준을 용어는 다릅니다만 늘 적용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는
자연성이라 그래서 자연 불을 그냥 스스로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자기가 열의를 다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가연성이라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주변에 불을 갖다 대면. 근데 도저히 구제불능인 불연성도 있어요. 불을 아무리 주변에서 떼도 불이 안 붙지 되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도 그런 세 부류의 직장인이 있는데 만약 불연성 직장인이 많은 직장이라면 미래가 없는 거죠. 열정이 없고 불평불만만 털어놓고 늘 뒷담화만 일삼는 직장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 거기에 자연성이나 가연성 직장인들도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싫어져요. 네. 출근할 때 저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직장에서 느꼈던 건데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 회사는 실제로 몰락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라면 자연성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나? 네. 혼자 막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이 자연성 직원을 알아보고 골라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위장한 자연성 직장인에 끌려서 아무래도 면접 볼 때는 그렇죠. 예. 하게 되는데 길게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사람들을 쓸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위장 자연성 직장인들이었거든요. 처음 첫인상은 다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길게 보면 드러난다는 게 이분 책에는 한 두서너 명의 예가 나오는데 부하들 얘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서 다른 데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온 외부적으로 보면 불연성 직장인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직장을 도는데 자기 제품이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얘는 참 자연성 직장인이구나 잘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직장 내에서 다시 만나서 보니까 사업부장으로 고졸인데 네. 성공했다 이런 예를 포함해서 오래 보면 드러납니다. 다만 첫눈에 그걸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서 인재 채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마쓰시타 고노스케 댐 경영. 우리 마츠시타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네. 가전제품은 파나소닉이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근데 여기 창업주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아주 원조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조어들도 만들어낸 유명한 분인데 지금 저자의 가장 큰 롤 모델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첫 제품을 납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한다니까 막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돈도 내고 등록도 하고. 네. 그래서 댐 경영이라는 걸 이 사람이 설파합니다. 그 자리에서. 댐 경영이 뭐냐. 댐이라는 걸 그 당시에 일본이건 한국이건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이제 만들던 시절인데 홍수를 조절할 수 있고 농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고 모든 불확실한 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국가 시절이었으니까 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댐 얘기를 많이 할 때거든요. 댐을 만들 때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도 기업 경영도 댐 경영을 해야 된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것과 관련한 대비를 평상시 해둬야 댐을 쌓아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자가 반발 겸 질문 겸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중소기업이 늘 불안하니까 대비하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흘려 하듯이 혼잣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루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웃고 뭐 그게 무슨 대답이야 그랬는데 저자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일을 이루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목표를 갖게 되면 네. 당연히 뭘 해야 되는지도 나온다는 거죠. 저자는 1년 계획만 세운다고 합니다.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는데 중소기업 그 당시에 중소기업의 미래라는 게 늘 불확실하고 경제와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막 뭐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하는 게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또 틀릴 때가 많아서 오히려 깔끔하게 1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어떤 분명한 목표나 단계는 정해놨다.
처음에 이제 교토라는 지역에서 특정한 구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1등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치면 좀 더 넓은 단위, 뭐 시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현에서 1등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1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꼭 이루고 말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됐다. 네. 그래서 자기는 배웠다고 네. 얘기하는 거죠.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이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간절함이 잠재의식에 닿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은 써요. 네. 그러니까 난 간절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꾸면서도 그 간절함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보통 악몽으로 나타나는데 수능 시험 망치고 나서 악몽이 떠오르는 건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서 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혹은 칼럼을 이렇게 멋지게 써서 이게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꿈도 와, 꿔본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꿈도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이든 인재든 이런 간절함이 잠재의식에 닿으면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자신은 주변에서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 했다. 전심전력으로 매일 살았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고 했는데 기업이든 당사자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대단하신 그런 분들은 다 간절함이 있었기 달라요. 때문에. 예. 그래서 돌틈의 잡초처럼 자신은 살아남았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삶의 진리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간절함이 매일매일 잠재의식에 와닿는 사람. 그나저나 이 제품의 완벽성을 기하려는 장인 정신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일본 제조업의 기반이 되어 그렇죠. 왔거든요. 예, 특히 예. 교세라가 자리한 교토가 이걸로 꽤 유명한데 다른 경쟁 회사들도 나중에 다 유명한 회사들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세라 교토 창업 그러면 이후에. 천년의 고도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그 장인 정신으로 유명해요. 네. 그 모노츠쿠리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장인 정신인데 이게 유명해서 기술자,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세라도 탄생시켰지만 닌텐도도 여기 회사였어요. 네. 닌텐도는 게임 회사가 아니었고 원래 화투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시미즈 제작소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그 이 시미즈 제작소에 근무하던 학사, 대학을 졸업한 사람 하나가 나중에 2002년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네. 이걸로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석사 이상 과정이 없는 최초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가 다나카 고이치인데 바로 이 제작소 우리로 치면 물론 장인 정신이 투철한 곳이긴 하지만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네. 대단한 것. 이런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는 곳이어서 아마 교세라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 우리 제일교포 MK택시로 유명한 서비스 정신으로 투철한 MK택시도 이 교토 기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왜 일하는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지속의 힘. 아까 절박함, 간절함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이 바로 지속입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계속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지속의 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평범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더 나아지겠다고 노력하면서 보내면 계속하면 비범해지는 거죠.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천재나 위인도 결국 지속한 사람들이다.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도 높은 성취도를 이루지만 높은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시미즈 제작소 다나카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벨 화학상을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보여준 인격적인 수준 때문에 일본이 다 매료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사 출신이 노벨 화학상 받았어? 이것도 놀랍지만 그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거물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 지속의 힘이 주는 놀라운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의 경영 기법으로 자리 잡고 교세라가 대표적입니다만 카이젠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개선, 혁신을 해서 뭐 애플 아이폰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더 낫게 만들 방법을 찾는 거죠.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어도 네. 불량률을 줄이고
더 나은 디자인을 찾아내고 하는 걸 개선이라고 한자로는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장인 정신화해서 카이젠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서양에서도 일본 제품 인기가 높을 때는 이 카이젠 문화를 높이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세라에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연구 개발 성공률이 100%다. 실패율이 0%다. 이렇게 네. 주장하거든요. 왜냐?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비로소 그 제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저자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고난도 행운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 최초로 고난을 안겼던 그 마츠시다 그룹 측으로부터 최고의 협력사다 하는 칭찬까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걷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이게 큐세라, 이나모리 가즈오, 또 더 나아가선 일본 경영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속의 힘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음. 사실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포기할 때를 알아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지속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포기할 때를 알고 포기하는 것도 큰 어떻게 도전일지. 예. 까다로운 질문인데 사업에 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포기할 땐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도저히 안 되는 거 계속 적자 보면서 끌고 나갈 수는 없겠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경영자의 또 전략적 판단이고요. 다만 일에 관해서 직장인의 일에 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내가 포기하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업무 죽었다 깨나도 못 하겠어요. 다른 업무 주세요. 그렇게 점점 조직의 반항아로 성장하면 더 원하는 일을 못 맡게 돼요. 결국 그러다 온실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네, 본업인 그럼요. 화이트 칼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은 사랑에 빠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네.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는 어떤 일을 할래? 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러면 그거야 뭐 포기할 때를 금방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포기하지 말고 절박하게 지속해야 됩니다. 네. 일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네. 또 그러고 보면 일본 기업들이 세계 경영계에 충격을 줄 만한 경영 기법들 많이 내놓았는데 이제 카이젠도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카이젠이 대표적이고 또 토요타라는 기업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기업인데 내놓은 토요타 방식 혹은 린 경영 시스템 혹은 JIT, JIT라고 하는데 네. Just in Time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탔는데 그건 뭐냐면 재고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 막 쌓아놓잖아요.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불량률도 높아지고 재고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싹 다 치워버려요. 필요한 주문을 적기에 지금 몇 대를 생산 중이고 그럼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니까 딱딱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해서 쌓아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리인하게 슬림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게 한 건데 대성공을 거둬서 토요타를 세계 지금 3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로 키웠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드는 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토요타 방식, GT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재고를 좀 쌓아둬야 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게 일종의 그 유행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이나 대기업들이 대부분 또 쇠락해 가고 있어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유의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 이분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니까 뜻을 가지고 뜻을 기울이다. 무의, 아무 생각 없이 뜻을 기울이는 거하고는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벽주의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어요. 계속하는 게 늘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사업 얘기했을 때 네. 자영업자인데 적자예요. 근데 계속하자. 버티면 된다. 계속하는데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감당 안 될 만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뜻을 가지고 뜻을 기울이는 유의주의가 있으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고 보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면 언젠간 결단을 내려야죠.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직접 다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회초리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대담한 섬세함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대담한 건 추진력.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사업과도 관련 없는 이동통신에 뛰어드는 대담함, 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세심함은 디테일 강화해서 매일 이 돋보기 안경 들고 다니면서 제품 제대로 나왔는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벽주의라고 이해하셔도 될 테고요. 일에 필요한 사고방식, 즉 일을 할 때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이 사람은 늘 얘기합니다.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요. 손에 베일 만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기계의 소리를 듣는다. 최고가 아니라 완벽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네.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죠. 네, 지금 이동통신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라믹이라는 본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인 거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것도 했고 또 자알이라는 항공업까지 가서 살려냈거든요. 네. 물론 총리가 간청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그러고 보면 단순히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니까 그쪽 관한 것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전략적 판단도 빼어난 사람인 거죠. 네.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른 경쟁자들이 대규모 국영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예전에 KT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이동통신 손안의 컴퓨터 시대가 온다고 이 사람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84년에 대단한 장인 정신이죠.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시각도 있었던 거죠. 해서 2위까지 올라오고 회사를 합병시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60년 하면 심지어 조금 줄여서 10년만 해도 뭐가 돼도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도통한다. 아웃라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이 사람이 60년 하니까 경영에 도가 통한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 했지만 저쪽 분야도 모르지 않는 거죠. 거긴 또 똑같으니까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정상은 하나거든요. 거기서 보는 풍경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문외한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교토의 자기 주변 경쟁 회사들이 왜 그렇게 잘 됐느냐. 그 닌텐도도 본래 게임 회사가 아니었듯이 네.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자기도 세라믹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문외한이 가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 해법을 찾아내서 혁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더라. 이런 점들을 역설하면서 계속 뜻을 가지고 뜻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 보면 창조나 혁신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인생 방정식. 이분이 늘 하는 얘기인데 인생은 예전 수학 선생님들 표현으로 이꼴 능력, 열의, 사고방식 곱하기입니다. 네.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이 다 잘 만나야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건 다른 게 아무리 빼어나도 능력이 100이어도 사고방식이 빵이면 그냥 제로가 되고 말이에요. 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고방식과 강한 열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살려야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라. 매일 창조적으로 산다. 이런 뜻을 10년간 쌓으면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청소에 예를 듭니다. 이건 우리가 읽었던 곤도마리의 정리법하고 똑같더군요. 청소에 집착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일이 즐거워지고 이것도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대목이 매일매일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모난 책상을 정리할 때는 사각형에 맞게,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오른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조차 뜻을 두고 집요하게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기에 사심이 없어야 된다. 내 돈 벌겠다고 하면, 제가 왜 머니게임에 빠지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이 사욕에 빠지면 일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동기가 사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성공하고 버리고 고향으로 늘 돌아가요. 네. 큐세라로. 자알도 거기서 장기 집권하면서 우리 옛날 봉고 신화의 주역이 그랬듯 그 회사를 삼킬 궁리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단 말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람의 공자왈 맹자왈에 네.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왜 일하는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치열하고 섬세하게 일에 미쳐본 적 있는가? 자, 오늘 총평은 제가 특히 파이어족을 꿈꾸는 젊은 세대 그리고 네.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주는 글을 하나 써왔습니다. 이건 제 글입니다. 저자의 글이 아니고 네. 일을 계속해라. 그러나 오늘보다 더 나은 구석을 찾아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라. 그 전에 불평불만은 사귀고 어려워질수록 현재 내일을 살아가는 데서 출발하라.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10년 후쯤에는 코로나 전후의 이 시기를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세대가 외환 위기 즈음에 그랬다.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써놨는데 기억력이 나빠서. 책 한 권 제가 나중에 소장님 대신에 한 권을 한번 집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에이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킹 2세, 넬슨 만델라까지 이들의 탁월한 리더십은 단지 전문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투지, 배짱, 유연함, 카리스마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로버트 캐슬런과 마이클 매슈스가 쓴 인성의 힘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 됨됨이 말이죠. 요즘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세요? 재능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있어서 희망이 없구나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부터 되라 이런 얘기는 역시 공자왈 맹자왈일 수 있지만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인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였다는 걸 요즘 또 많이 깨닫고 네.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